청소를 같이 하자는 말 한마디에 나는 아들을 제주도로 보냈다. 사람들은 나를 냉정한 여자라고 말한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를 곱씹어 보지도 않고 가족을 갈라놓았다고. 하지만 그날 그 순간의 공기는 달랐다. 부탁처럼 들렸지만 이미 선을 넘은 말이었다. 나는 회사를 키우며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려왔다. 살릴 사람과 분리해야 할 구조를 구분하는 일. 그 판단은 늘 늦지 않아야 했다. 가족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함께 눌러주세요.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서울에 본사를 둔 중견기업의 대표다. 겉으로 보면 운이 좋았다고들 한다. 남편 없이 두 아들을 키웠고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아침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뉴스 확인이 아니라 보고서 확인이었다. 지부 실적, 인사 현황, 자금 흐름. 그걸 다 보고 나서야 커피를 마신다. 이 습관은 수십 년째 바뀐 적이 없다. 첫째 아들은 본사에서 임원 바로 아래 직책을 맡고 있었다. 둘째 아들은 외부 지부에서 실무를 책임지고 있었다. 두 아들 모두 회사 사람이다. 특혜는 없었고 실적이 전부였다. 사람들이 묻는다. 왜 굳이 아들들을 회사에 넣었느냐고. 이유는 간단했다. 내가 평생 일해온 현장을 직접 보게 하고 싶었다. 말로만 듣는 고생과 몸으로 겪는 고생은 다르니까. 집은 서울에 있었다. 넓지는 않지만 여러 식구가 함께 살기엔 부족하지 않은 집. 결혼을 앞둔 첫째 아들에게 내가 먼저 말했다. 다 같이 살자고. 요즘 세상에 흔치 않은 선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자랐다. 어릴 때 집에는 늘 사람이 많았다. 시끄럽고 복잡했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그래서 가족은 함께 사는 게 좋다고 믿었다. 첫째 며느리는 전업주부였다. 결혼 전에는 직장을 다녔지만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나는 말리지 않았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을 쓰자는 말도 했다. 집안일이 힘들면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며느리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때는 고마웠다. 집에 들어오면 정리가 되어 있었고 밥 냄새가 났다. 나는 집안일에 손을 대지 않았다. 일 때문이기도 했지만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둘째가 결혼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둘째 며느리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왔다.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첫째 며느리가 더 많이 하게 됐다. 불균형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건 선택의 결과라고 여겼다. 누군가 강요한 구조가 아니었으니까. 문제는 서서히 시작됐다. 아주 작은 말투 변화에서 식탁에서 한숨이 늘었다.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가 커졌다. 말수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걸 피곤함 정도로만 여겼다.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그날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다. 회의가 길어졌고 지부 보고까지 겹쳤다. 현관에 들어서자 집안이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이상할 정도였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고 첫째 며느리가 혼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바로 일어섰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무슨 일인지 대충은 알 것 같았다. 이런 말은 보통 예고 없이 나오지 않는다. 며느리는 말을 고르고 또 골랐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요즘 제가 집안일을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서요. 다 같이 사는 집이니까 청소 정도는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청소라는 단어가 아니라 가치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그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인 듯 계속 말했다. 자기도 힘들다, 쉬는 날이 없다. 이해해달라. 그 말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게 더 문제였다. 나는 그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는 순간 알았다. 이 집은 지금 방향을 잃고 있다는 걸.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청소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 역할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가족은 감정으로 굴러가지만 공동생활은 원칙으로 유지된다. 그 원칙이 흐려지는 순간 반드시 누군가는 불만을 품는다. 나는 수많은 조직이 무너지는 걸 봐왔다. 시작은 늘 사소했다. 누가 더 많이 했느냐, 왜 나만 하느냐. 그 다음은 책임 전가, 그리고 균열이었다. 가족이라고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빨리 판단해야 했다. 아직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의 며느리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나 역시 모든 걸 예측한 건 아니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집은 지금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 그 결론이 며칠 뒤 어떤 결정으로 이어질지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집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흘러가는 듯 보였다. 식탁에는 반찬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밥도 제 시간에 지어져 있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집이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집이라는 공간은 말보다 분위기가 먼저 변한다는 걸. 첫째 며느리는 나를 거의 보지 않았다. 시선은 늘 바닥이나 싱크대 쪽으로 향해 있었고 말은 꼭 필요한 것만 짧게 했다. 괜찮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왔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건 너무도 분명했다. 첫째 아들은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다. 괜히 회사 이야기, 뉴스 이야기, 별 의미 없는 얘기를 늘어놓았다. 집안 공기가 무거워질까봐 애쓰는 얼굴이었다. 둘째 부부는 눈치를 보고 있었다. 둘째 며느리는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며 조용히 자기 몫의 설거지만 하고 나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상황을 정확히 읽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나는 평소처럼 회사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며 잠시 생각했다. 어제의 그 말이 이 집에서 어떤 파장을 만들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지부 보고가 이어졌다. 제주 지부, 부산 지부, 수도권 외곽 지부.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 문제는 늘 사람 쪽에서 생긴다. 회의 중에도 집 생각이 스쳤다. 집안일을 나누자는 말.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나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건 요구의 방향 때문이었다. 청소가 힘들다는 말이 아니라 같이 해야 한다는 말. 그 말 속에는 이미 계산이 들어 있었다. 누가 얼마나 했고, 누가 빠져 있고, 그 빠진 사람이 왜 빠졌는지. 나는 그런 계산을 수없이 봐왔다. 조직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그때다. 점심 무렵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다. 다음 분기 인사 이동 초안이 나왔다는 보고였다. 나는 평소처럼 차분히 듣다가 말했다. 저녁에 직접 보겠다고. 집에 돌아온 건 밤이었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고 첫째 며느리는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다. 시간을 일부러 맞춘 것처럼 느껴졌다. 청소기 소리가 유난히 컸다. 문턱을 넘는 내 발걸음도 일부러 들리게 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가방을 내려놓고 앉아 있으니 청소기 소리가 멈췄다.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났다. 어머니, 어제 말씀드린 거 혹시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나는 문을 열지 않은 채 대답했다.
괜찮다고. 말은 짧았지만 거기에는 더 이상 이어질 대화가 없다는 뜻도 담겨 있었다. 며느리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잠을 설쳤다. 머릿속에서는 자꾸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다. 몇 년 전 한 지부에서 있었던 일이다. 성과가 좋던 팀이 있었다. 문제는 팀장이었다. 팀원들에게 일을 고르게 나누자며 회의 때마다 말을 꺼냈다. 처음엔 좋은 말처럼 들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팀원들은 서로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누가 야근을 더 했는지, 누가 일을 덜 맡았는지. 결국 실적은 떨어졌고 팀은 해체됐다. 그때 깨달았다. 공정은 숫자로 관리해야지 감정으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걸. 가족도 다르지 않다. 역할이 다르면 책임도 다르다. 그걸 억지로 맞추는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억울해진다. 다음 날 나는 아들 둘에게 연락했다. 저녁에 이야기 좀 하자고. 퇴근 후 거실에 셋이 앉았다. 첫째 아들은 이미 표정이 굳어 있었다.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짐작한 눈치였다. 나는 먼저 말을 꺼냈다. 어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했다. 덧붙이지도 빼지도 않았다. 첫째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그냥 힘들어서 그랬을 거야. 요즘 집안일이 많기도 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물었다. 그럼 왜 나한테 말했을까? 첫째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둘째 아들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형수님이 힘든 건 맞지만 그걸 어머니께 나누자는 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방 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나는 그제야 말했다. 이건 청소 문제가 아니다. 이 집의 구조 문제다. 첫째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다. 나는 설명했다. 누가 이 집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왜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문제가 생겼는지. 전업주부라는 선택, 직장인이라는 선택, 그리고 회사 대표라는 역할. 이 셋은 같은 선에 놓을 수 없다. 말을 마치자 첫째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끝내 하지 않았다. 그날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다.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방향은 정해지고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상태로 시간을 끌면 갈등은 더 깊어진다는 걸. 조직에서든 가족에서든 미루는 결정은 늘 가장 비싼 선택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인사팀에서 받은 자료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한 지부 이름에 조용히 펜으로 표시를 했다. 아직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결정은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다. 이런 날은 늘 그렇다. 머릿속에서 이미 하루가 시작돼 있기 때문이다. 부엌에 불을 켜니 집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전날 저녁 치우지 못한 컵 2개가 남아 있었다. 사소한 장면이었지만 나는 거기서 많은 걸 읽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칠 장면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런 사소한 어긋남이 쌓이면 언젠가는 반드시 말이 나온다.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봤다. 아침의 서울은 늘 바쁘다. 사람도 차도 생각도 멈추지 않는다. 나는 이 도시에서 회사를 키웠고 두 아들을 키웠다. 회사로 가는 차 안에서 인사팀에게 연락했다. 어제 보냈던 인사 이동 초안에 대해 몇 가지를 더 보고 싶다고 했다. 특정 지부의 인력 구성, 최근 실적, 생활 여건까지. 인사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다소 급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나는 짧게 답했다. 오늘 안으로.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회의가 이어졌다. 지부장들 화상 보고, 재무팀 브리핑,
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정이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다. 집, 어젯밤의 거실, 말을 삼키던 첫째 아들의 얼굴.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 자기 주장보다 분위기를 먼저 살폈다. 나쁜 성격은 아니었다. 오히려 착했다. 문제는 조직에서는 그 착함이 종종 책임 회피로 이어진다는 점이었다. 점심 무렵 인사팀에서 자료가 도착했다. 제주 지부 인력 현황, 업무량, 책임자 공석 상태, 그리고 생활 인프라.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다. 조건은 나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좋았다. 지금 필요한 건 사람이었다.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다.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만 남았을 때. 하지만 나는 그 계산을 수십 년 해왔다. 그리고 그 계산 덕분에 회사는 여기까지 왔다. 퇴근 시간 무렵 첫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사 근처에서 잠깐 보자고 했다. 집이 아니라 밖에서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아들은 이미 준비된 얼굴이었다. 어제의 대화 이후 마음의 준비를 한 표정. 나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지금 집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 누군가는 반드시 더 상처받을 거라는 것.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말은 없었다. 나는 물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한참을 망설이던 아들이 말했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안 되냐고. 자기가 잘 중간에서 조율해 보겠다고. 그 말에 나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저었다. 조율이라는 말은 늘 그렇게 시작된다. 그리고 거의 실패한다. 나는 말했다. 너에게 선택지를 주겠다. 첫째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지금 이 집 구조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환경을 바꿀 것인지. 아들은 물었다. 환경을 바꾼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나는 그제야 말했다. 정근.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물론 실제로는 아니었겠지만 아들은 웃으려 했다. 농담인 줄 알았다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내 표정을 보고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다. 제주 지부, 사람이 필요한 곳이다. 너한테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회사 일이라는 걸 알기에 쉽게 반박하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말했다. 아내는요? 나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차분하게 답했다. 같이 가야지. 그 말에 아들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다. 나는 덧붙였다. 이건 벌이 아니다. 분리다. 집과 회사, 감정과 역할을 나누는 것. 아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동의인지 포기인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오래 생각했다. 이 결정이 옳은지, 혹시 너무 빠른 건 아닌지. 하지만 이미 답은 나와 있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서자 첫째 며느리가 부엌에 있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국을 끓이고 있었다. 나는 잠시 서서 그 모습을 봤다. 나쁘지 않은 사람이다. 성실했고 책임감도 있었다. 하지만 좋은 사람과 같이 살기 좋은 사람은 항상 같지 않다. 저녁 식사 후 나는 가족을 모두 거실로 불렀다. 분위기는 이미 무거웠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회사 인사 이동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첫째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며느리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불안이 스쳤다. 제주 집으로 가게 될 거다. 너희 둘 다. 순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며느리는 바로 물었다. 왜요? 나는 짧게 답했다. 필요한 자리다.
그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은 언제나 논쟁을 부른다. 며느리는 더 말을 하려 했지만 첫째 아들이 먼저 손을 들었다. 그만하자는 신호였다. 그날 밤 집안에서는 거의 말이 오가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으며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걸. 그리고 이 결정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변화가 누구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구에게는 숨통이 될지. 다음 이야기는 그 결정이 실제로 집을 떠난 뒤의 이야기다. 첫째 부부가 짐을 싸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빨랐다. 결정이 내려진 집에서는 늘 그렇다. 머뭇거림은 사치가 된다. 거실 한쪽에 캐리어가 놓였고 그 주변으로 옷가지와 상자들이 쌓였다. 집이 갑자기 좁아진 느낌이 들었다.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부피 때문이었다. 첫째 며느리는 말이 거의 없었다. 눈이 자주 마주쳤지만 그때마다 먼저 피했다. 미안함인지 서운함인지 아니면 억울함인지 나는 굳이 구분하려 하지 않았다. 아들은 더 조용해졌다. 말수가 줄어든 대신 움직임이 많아졌다. 괜히 문을 닫고 괜히 물건을 정리하고 괜히 바쁘게 움직였다. 그 모습이 낯설지는 않았다. 조직에서 자리를 옮기는 직원들이 늘 보이는 행동이었으니까. 둘째 부부는 최대한 조심스러웠다. 괜히 웃지도 않았고 괜히 말을 보태지도 않았다.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고마웠다.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회사 일은 멈추지 않는다. 대표가 흔들리면 조직 전체가 흔들린다. 회의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나는 의도적으로 집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회사의 얼굴로 남아야 했다. 하지만 점심 무렵 제주 지부에서 전화가 왔다. 숙소와 업무 인수인계 준비가 거의 끝났다는 보고였다. 나는 짧게 말했다. 알겠다고. 그 말 한마디에 결정이 현실이 됐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첫째 며느리가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었다. 집안이 유난히 깔끔했다. 마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것처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는 단출했다. 맛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숟가락 소리만 오갔다. 식사가 끝나자 첫째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에 더 얹을 감정은 없었다. 짐을 들고 현관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배웅하지는 않았다. 문 앞까지는 가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오래 남았다. 그날 밤 집은 너무 조용했다. 기척이 하나 사라졌을 뿐인데 공간이 전혀 다른 곳처럼 느껴졌다. 둘째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제가 괜히 더 조심하게 되네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조심할 일은 이미 끝났다고.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는 집안일은 각자 쓰는 건 각자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주말에 시간이 되면 제가 더 할 수도 있고요.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요구가 아니라 제안이었다. 나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풀렸다. 며칠이 지나자 집의 리듬이 바뀌었다. 아침 준비 시간도 저녁 식사 시간도 누군가는 더 바쁘고 누군가는 덜 바빴다. 하지만 불만은 없었다. 왜냐하면 서로의 역할을 서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첫째 아들이 맡고 있던 업무가 다른 팀으로 분산됐다. 공백은 있었지만 곧 메워졌다. 조직은 늘 그렇게 돌아간다. 누군가 빠져도 시스템은 남는다. 어느 날 밤 첫째에게서 전화가 왔다. 제주 생활이 생각보다 바쁘다고 했다. 사람도 일도 많다고. 나는 묻지 않았다. 힘드냐고.
그 질문은 늘 답을 강요한다. 대신 말했다. 거기서 배울 게 많을 거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알겠다고 했다. 그 짧은 대답에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도시는 여전히 바빴다. 문득 생각했다. 만약 그날 그 말을 그냥 넘겼다면 지금 이 집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 더 많은 말이 오갔을 것이다. 더 많은 계산과 비교가 식탁 위에 올랐을 것이다.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다. 가족은 이해로 버티는 게 아니라 구조로 지켜야 한다. 그날의 결정은 누군가에게는 차가웠을지 몰라도 이 집을 오래 살게 하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나는 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도. 떠난 자리가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걸. 첫째 부부가 떠난 뒤 며칠 동안 집은 이상하리만큼 안정돼 있었다. 조용했지만 불편하지 않았고 적막했지만 긴장은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먼저 씻느냐를 두고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식탁에 앉으면 말을 꺼낼지 말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됐다. 사람 수가 줄었을 뿐인데 집이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졌다. 둘째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며 늘 하던 대로 인사를 하고 나갔다. 예전보다 말수가 늘지도 줄지도 않았다. 그게 오히려 좋았다. 둘째 며느리는 여전히 바빴다. 아침엔 출근 준비, 저녁엔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다. 하지만 집안일에 대해 단 한 번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늦게 들어왔을 때였다. 부엌불이 켜져 있었고 둘째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좀 일찍 들어와서요. 그냥 제가 할게요. 그 말은 설명도 변명도 없었다. 그냥 상황에 맞는 행동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 집에는 지금 설명이 필요 없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첫째 아들이 빠진 자리는 예상보다 빨리 정리됐다. 업무는 분산됐고 책임자는 새로 지정됐다. 조직은 늘 그렇게 움직인다. 누군가의 부재보다 시스템이 먼저 작동한다. 회의 중에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첫째에 대해 나는 짧게 말했다. 현장 경험을 쌓고 있다고. 그 말에 더 이상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대표의 말은 그 자체로 방향이 된다. 어느 주말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집 정리 같이 할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각자 방은 각자 정리하자. 공용 공간만 같이 하면 된다. 그 말에 며느리는 웃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그 웃음은 어색하지 않았다. 부담도 없었다. 그날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거실을 정리했다. 누가 더 했는지, 누가 덜 했는지는 아무도 계산하지 않았다. 정해진 범위 안에서 정해진 역할만 했을 뿐이었다. 정리가 끝난 뒤 커피를 마시며 잠시 앉아 있었다. 별다른 대화는 없었지만 공기가 편안했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악의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경계가 흐려질 때 문제가 생긴다. 나는 수십 년간 조직을 보며 그걸 배웠다. 그리고 이제 가족에서도 같은 원리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날 밤 첫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제주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진다고. 일이 많아 정신이 없다고. 나는 짧게 답했다. 건강 챙기라고. 그게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다. 집에 남은 우리는 조금씩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서로를 억지로 맞추지 않고 각자의 위치를 지키면서 그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차갑게 보일지 몰라도 나는 안다. 이게 가장 오래가는 방식이라는 걸. 질서는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갈등을 막아주는 울타리는 된다. 그리고 그 울타리가 무너질 때 가족은 가장 먼저 다친다. 나는 그걸 이미 한 번 겪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늦지 않게 정리했을 뿐이다. 아직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질서가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엔 숨겨졌던 감정들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 감정이 누구에게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들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집의 질서가 자리를 잡자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갈등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숨기고 있던 감정이 이제야 움직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둘째 아들은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무슨 일 있니? 내가 먼저 물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회사에서 형 얘기가 나왔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떠난 사람을 쉽게 잊지 못한다. 특히 갑작스러운 이동일수록 더 그렇다. 아들은 말을 이었다. 형이 없으니까 형이 맡던 일의 무게가 자기 쪽으로 조금씩 넘어오고 있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았다. 그건 당연한 흐름이었다. 그래서 말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받아라. 무리하지 말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복잡했다. 그날 밤 둘째 며느리가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조심스러운 얼굴이었다. 어머니, 제가 혹시 형님네 일로 부담이 되신 건 아닌지. 나는 말을 끊었다. 아니다. 너희는 너희 몫을 하고 있다. 며느리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은요, 예전엔 집에 들어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이어가게 두었다.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하는 느낌이었고, 제가 뭘 안 해도 되는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늘 헷갈렸어요. 그 말은 책임 회피가 아니었다. 경계가 흐려진 공간에서 사람이 느끼는 정직한 혼란이었다. 나는 그제야 말했다. 그런 집은 오래 못 간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확신했다. 결정을 미루지 않길 잘했다고. 며칠 뒤 첫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엔 전화였다. 제주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했다. 일도 많고 사람도 낯설고. 나는 조용히 들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다. 엄마, 그때 너무 갑작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말은 사과도 항의도 아니었다. 이해의 시작이었다. 나는 짧게 말했다. 지금 내가 배우는 게 나중에 너를 지켜줄 거다. 아들은 잠시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아내도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다고. 나는 묻지 않았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람의 변화는 말로 확인하는 게 아니다. 시간과 행동이 증명한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거실에 앉아 한동안 생각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같이 산다는 건 같은 책임을 진다는 뜻이 아니다. 각자의 선택에 맞는 역할을 존중하는 일이다. 그걸 무시하면 아무리 좋은 마음도 갈등으로 변한다. 집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이제 그 조용함은 불안이 아니라 안정에 가까웠다. 질서가 잡히자
마음의 온도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확인뿐이라는 걸. 이 선택이 정말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만 견뎌야 할 시간이었는지 그 답은 곧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시간은 생각보다 솔직했다. 좋은 선택이었는지 괜한 판단이었는지 말보다 먼저 결과로 대답했다. 제주로 내려간 첫째는 이제 자주 연락하지 않았다. 예전처럼 퇴근 후 습관적으로 전화하던 일도 줄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곧 이유를 알게 됐다. 바쁘다는 건 도망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리를 잡고 있다는 신호였다. 어느 날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보고를 올렸다. 제주 지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했다. 회의가 늘었고 보고 체계가 정리됐고 직원들 표정이 달라졌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흐름이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필요한 자리에 놓였을 때 비로소 자기 역할을 한다. 집에서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둘째 부부는 이제 나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불필요한 긴장을 하지 않았다. 어느 주말 아침 둘째 며느리가 먼저 커피를 내렸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먼저 일어났어요. 한 잔 드세요. 그 말은 배려였지만 의무는 아니었다. 나는 커피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장면이 이 집이 이제 다른 단계로 넘어왔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둘째 아들도 달라졌다. 일이 늘어난 만큼 집에서 말수가 줄었지만 불만은 없었다. 오히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습이 늘었다. 보고할 때도 예전보다 명확해졌다. 나는 그걸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각자 자기 나이를 살고 있구나. 그날 저녁 첫째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짧은 인사였다. 잘 지내고 있다고. 그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함이 먼저 올라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담담했다. 그 문장 하나에 많은 게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억울함도 원망도 아닌 정리된 거리감. 그게 지금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상태였다. 며칠 뒤 제주 지부 출장 일정이 잡혔다. 나는 직접 내려가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그 아이가 책임질 자리였다. 대신 화상회의로 연결했다. 화면 속 첫째는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다. 말투도 시선도. 회의가 끝나갈 즈음 그가 말했다. 여기서 배울 게 많습니다. 그 말에 나는 짧게 답했다. 그래서 보낸 거다. 회의가 끝난 뒤 잠시 화면이 꺼지지 않았다. 첫째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엄마, 예전엔 집이 너무 복잡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이미 충분했기 때문이다. 집이라는 공간은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질서가 있어야 사랑도 숨을 쉰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된 사진을 꺼내봤다.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는 모든 걸 함께 해야 한다고 믿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아야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어른이 된 가족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연결돼야 한다는 걸. 선택은 언제나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든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건 모두를 망가뜨린다. 나는 그 차이를 오랜 시간 끝에 배웠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장면뿐이다. 이 선택이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 누군가에게는 차가운 기억으로, 누군가에게는 버팀목으로,
그리고 나에게는 엄마이자 대표로서 내린 하나의 결정으로 그 결과를 이제는 정리할 시간이었다. 제주에서 첫째가 올라온 건 결정이 내려진 지 넉 달쯤 지난 뒤였다. 출장이 아니라 잠깐 얼굴을 보러 온 거였다. 집에 들어선 첫째의 얼굴은 예전과 달랐다. 말수가 적어진 대신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괜히 차를 먼저 따르지 않았다. 불필요한 준비는 대화를 흐린다. 어떻게 지내니? 내가 먼저 물었다. 아들은 짧게 웃으며 말했다. 바쁩니다. 생각보다 많이요. 그 대답 하나로 나는 충분했다. 바쁘다는 말은 이제 도망이 아니라 책임의 다른 이름이었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다. 엄마, 그때는 솔직히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들은 말을 이었다. 근데 지금은 알겠어요. 그때 불리하지 않았으면 저도 집도 다 망가졌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사과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었다. 확인에 가까웠다. 그날 저녁 첫째 며느리도 함께 왔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표정이 단단해져 있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고개만 끄덕였다. 생각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니까. 며느리는 제주에서의 생활을 짧게 이야기했다. 사람을 쓰기 시작했고 자기 시간도 생겼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이제야 각자의 선택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걸. 그날 밤 집에 남은 사람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예전처럼 같이 앉아 억지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그게 지금의 우리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웠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조용히 하루를 정리했다. 대표로서의 하루가 아니라 엄마로서의 하루를.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며느리 말 한마디에 너무 과한 선택 아니었냐고. 하지만 나는 안다. 문제는 그 말 한마디가 아니었다. 그 말이 가능해진 구조, 그 구조를 방치한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서서히 쌓이던 불만.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는 계속 희생해야 했다.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다. 가족은 참아주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관계다. 같이 산다고 해서 같이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다. 선택이 다르면 역할도 달라야 한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원리의 문제다. 조직도 가정도 같다. 역할이 명확하면 갈등은 줄어들고 경계가 분명하면 관계는 오래간다. 나는 그 원리를 회사에서 배웠고 가족에서 다시 확인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다. 며느리, 사위, 아들, 딸, 누구 하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무너질까봐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들 기억하셨으면 한다. 정리하지 않으면 감정은 더 커진다. 미루면 상처는 깊어진다. 지금 바로 원칙을 세우면 관계는 다시 숨을 쉰다. 가족을 지킨다는 건 모두를 붙잡는 게 아니라 각자가 제자리에 설 수 있게 기준을 세워주는 일이다. 나는 그 선택을 했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차갑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용기가 되길 바란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